소득세 12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공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종합소득 금액을 각각 다 산정을 하고 2배 사근 연기 각각의 소득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죠. 이 소득 금액을 모으면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이자와 배당은 일단은 필요경비라는 존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 그대로 소득 금액이 될 거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고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 연금이면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근로와 연금은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요. 총급여액이나 총연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차감하시면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도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시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타 소득 별도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필요경비 의제라는 규정까지도 별도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소득 구분을 한 후에 소득마다 소득 금액을 산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소득 금액을 모으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인 종합소득 공제, 요걸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종합소득 공제를 크게 5가지의 파트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공제, 특별공제, 그 다음에 조특법상의 소득공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인적공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서는 이 소득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소득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알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퇴직소득은 별도로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얘는 지네 나름대로의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산출을 하게 돼요. 종합소득과 엮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종합소득 공제액이 발생이 되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이 100, 퇴직소득 금액이 100, 양도소득 금액이 100이다. 종합소득 공제액이 근데 300이 나왔다 라고 할지라도 얘는 그냥 마이너스 200.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과세표준은요,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액이 곱해지는 대상이 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는 그냥 0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100 마이너스 300 나왔으면 0. 이렇게 그냥 끝나시는 겁니다. 이 300을 여기에다가 갖다 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이 산정될 때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금액은 0으로 만들어지고 끝나게 됩니다. 이번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마이너스 200이라는 금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이월되지 않고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단 요거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공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부가세 공부하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 물세였습니다. 물세라는 거는 물건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세였습니다. 물세는 물건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하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물건을 구입하나 똑같은 구입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구입을 할 때 부담하는 세금 또한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간의 이제 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라는 제도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인세였고 가장 대표적인 인세가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 그 같은 금액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똑같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는 300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혼자 씁니다. 단독 세대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300을 벌어가지고 내 배우자도 부양해야 되고요, 내 딸 자식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300 벌어가지고 혼자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과 300 벌어가지고 세 가족이 써야 되는 그러한 금액까지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당연히 B는 A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해야겠죠. 왜? 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 사정을 고려를 해줍니다. 그걸 가장 라이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인적 공제예요.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은 공제를 받음으로써 더 적은 세액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세금의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기본 공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죠. 한 명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단독 세대라고 할지라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최소한의 금액은 일단 15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합소득이 있고 내가 나의 소득 금액을 지금 계산을 하고 할 때 나의 그 세액을 계산을 할 때 이때 소득공제로서 차감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일단 150만 원. 왜? 한 명당 150만 원이라고 했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나면 150만 원을 일단 150만 원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소득 요건은요, 본인 빼고는 나머지의 부양가족들은 다 소득 요건을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공제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혼자 벌어가지고 우리의 세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두 가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함에 있어서 똑같은 300을 버는 A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세액을 계산해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도 일을 하고 있고 배우자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나의 부양가족이 더 이상 3명이 아니에요. 나와 내 딸 이렇게 2명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다라고 하는 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다라고 하는 건 내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나의 부양가족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잖아요. 이렇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소득금액이 100이다. 소득금액이 100이라는 건 총수익금액은 그것보다는 좀 높겠죠. 당연히. 여기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여러분들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배우자가 자그마하게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그럼 뭐 나와요? 소득금액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100만 원 여부를 판단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 우리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을 따질 때 우리는 근로소득은 어때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차감해가지고 소득공제 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옆에다 한번 써놓을게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이거를 이제 차감해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존재를 하는 그러한 부양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굳이 소득금액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자는 소득금액이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근로소득공제도 다 일률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총급여액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왜 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똑같이 1억 원을 벌어요. 매출액이 똑같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어떠한 업종은 이 1억 원을 벌기 위해 가지고 8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써야만 1억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는 금액은 얼마?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업종은 이 1억 원을 벌기 위해서 한 2천만 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내가 남는 금액은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이렇게 업종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총수익 금액이다라고 할지라도 남는 금액인 소득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금액으로 판정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 금액도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근로소득 공제액이 다 일률적으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소득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소득 금액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주의하실 거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총급여액 가지고 500만 원 판단하시는 거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득 금액, 남는 금액을 가지고 100만 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하신 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데 월에 100만 원, 500만 원 이거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은근히 실수 많이 하세요. 이 100만 원, 500만 원이 왠지 약간 월급의 개념 갖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약간 실수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같아요. 그래서 뭐 월급이 300만 원인 배우자가 있다.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는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소득요건 봤고요. 소득요건은 본인 빼고는 나머지의 부양가족은 다 소득요건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나의 부양가족인 거예요. 별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나머지의 부양가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의 부양가족은 나,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민등록 등본상 등본을 딱 떼어봤을 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별도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부양가족이 일단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떠봤을 때 하나의 등본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지금 나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는데 나랑 같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부양가족이 일단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주자의 직계 존속 나옵니다. 여기서 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자, 직계 존속이라는 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가 결혼을 했다면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제 개념이고요. 이런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랑 같이 살고 있고 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까지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의 그러한 직계 존속부터 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150만 원의 카운팅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자, 그 배우자 포함한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직계 비속이라는 건 나의 아들, 딸들 말하는 거예요. 동거 입양자도 직계 비속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낳은 자식이나 입양을 한 자식이나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인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다 똑같기 때문에 입양자와 직계 비속을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같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직계 비속과 동거 입양자, 나의 딸 자식들은 만 20세 이하여야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그 나이 요건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거를 약간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대학까지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이제 그 학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보다는 월등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교에 가가지고 본인이 알바를 해서 본인의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등록금을 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에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만 20세로 제한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연령을 높여서 한 만 22세에서 23세 정도의 나이까지는 좀 책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만 20세가 넘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연히 벌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을 번다. 그거는 그 사정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을 하던지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소득 금액 요건은 위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나이에서까지 이렇게 좀 낮춰서 해놓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법령은 위로는 60세 이상만 나의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고요. 밑으로는 20세 이하만 나의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 다 소득금액 요건은 다 만족을 해야 되고요. 소득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이 나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나의 뭐 형이나 동생이나 아니면은 뭐 언니나 뭐 오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랑 같이 현재 살고 있다. 그리고 내 돈으로 현재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형제 자매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든지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니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요 부양가족의 세 번째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형제자매에 대한 이 공제는 사실 뭐 많이 공제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형제자매가 나랑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내 돈으로 뭔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든지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나의 부양가족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이 요건은 해당하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해당이 됩니다. 굳이 나이 요건까지 따지지 않아요. 이분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이제 도와주고자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 요건은 판단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소득 요건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위탁아동입니다.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가 없거나 이런 그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내가 이제 잠시적으로 위탁받아가지고 이제 그 수탁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잠시 생계를 같이 그러한 하는 그렇게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그러한 아동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요건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나이 요건은 18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뭐 소득 요건이든지 아니면 나이 요건이든 다 이상과 이하의 개념을 썼지만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입니다. 18세인 경우에는 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는 반드시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만약에 장애인이다. 뭐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다른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뭐 60세 이상이다, 20세 이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다라고 한다면 나이 제한은 딱히 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제한을 받고 있고요.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한 내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러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요건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 빼놓고는.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제한은 딱히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직계 비속이 내 뭐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장애인이다라고 했을 때 내 아들의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 뭐 20세이든지 30세이든지 40세이든지 50세이든지 60세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 보통 이제 의붓자녀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나도
뭐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초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 자식이 나와 배우자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 나와 배우자의 그런 어떤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이랑 그 출산을 해가지고 나온 그 자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아기가 있는 배우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의 자식인 이 자식도 결국은 나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아니지만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도 나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세상에 뭐 네 배 아파서 난 그 자식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약간 조금 이제 뭐 혈연관계나 아니면은 그 외적인 관계에 대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약간 좀 필터링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오늘 조금 버벅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그 배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한다. 계부와 계모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표에서 나를 낳아준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만 나의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재혼을 하셔서 다른 분이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계부나 계모라고 하고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뭐 새엄마, 새아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우리 아빠나 엄마랑 결혼을 했으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꼭 피가 섞여 있어야만 나의 부모고 꼭 피가 섞여 있어야만 나의 자식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민등록표상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기로 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소득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거 사실혼은 당연히 안 됩니다. 사실혼이 뭐예요, 여러분들? 동거예요, 동거. 실제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호적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뭐 150만 원 공제 받으려고 막 넣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혼은 절대 인정되지 않고요. 혼인신고를 한 그런 사람들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소득요건을 보면 거주자, 나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개념이죠. 즉 부양가족 본인들 각각의 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은 나의 소득세 계산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 판단을 얼마라고 했어요? 소득금액 100만 원. 연이에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 이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앞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나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겠다. 근데 만약에 연에 버는 금액이 이 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자로 판단해서 나의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넣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금액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팍팍 올리면서 이 소득금액 요건을 그대로 내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연에 뭐 사업을 한다 쳐요. 사업을 해가지고 뭐 내가 연에 100만 원을 벌었어. 그거 가지고 무슨 내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연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로소득 연 500만 원을 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연 5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건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달에 40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근데 이 40만 원도 뭐 저기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하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요것도 금액이 다 높아져야 돼요. 이게 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하나 개정을 할 때는요, 그거와 연관된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분들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뭐 안 보고 있으니까 막말하는 건데 이거 좀 생각을 하고 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신 분들이면 그거에 맞게 본인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는 세법 개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한 뭐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도 아무 변호사면 안 돼요. 그 세법을 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변호사 같은 경우까지도 뭐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뭐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은 특정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국회의원들이 사실 뭐 세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뭘 한다고 이걸 개정을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법이 이게 쓰레기법이 돼가는 거고 딱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들도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무사는 뭐예요? 세법의 전문가죠. 근데 양도포기세무사, 양포세무사라고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해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법이 20번이 넘게 개정이 되었어요. 이게 뭔 개쓰레기 법입니까 이게. 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은 법이 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유리한 경우 빼고는 소급 적용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재산권 침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일단 하면 안 됩니다. 납세자한테 그게 유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를까. 불리해지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납세자들은 그 법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이제 뭐 액션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대안을 짜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개법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을 개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거 뭐 약간 정치색을 띠는 거는 아닌데 그냥 저는 그 세무 전문가로서 이번에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그러한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해놓고 지내는 주택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들한테는 다 팔려고 이렇게 규제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거 팔라고 하니까 뭐 사퇴해버리고 막 이런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뭔 개쓰레기 같은 뇌에 똥만 찬 거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채찍질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징계를 내리던지 뭘 하던지 이거는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납세자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뭐 갑자기 전화 와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 세무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럼 제가 뭐 입법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지금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조금 이제 깨어지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한번 꼭 건의를 하세요. 뭔가 이제 경제를 잘 알고 있는, 뭐 세법을 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개정에 입법에 참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저보고 가가지고 개정하라 그러면 뭐 당연히 저는 못하겠죠. 저는 뭐 세법만 잘 알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경제학자 같은 분들도 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깜냥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법을 최소한 입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깜냥이 본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지금 뭐 떠든다고 뭐 다 범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그만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100만 원 가지고 무슨 1년 동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도 이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소득금액이 있었죠. 우리 아까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소득금액에는요. 종합소득금액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종합퇴직 양도소득의 연간합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기본적으로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1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퇴직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이 있다, 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가지고 본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만 한정하진 않습니다. 퇴직이나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가지고 본인 앞가림하면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도 다 포함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100만 원 이거 따질 때 이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거 따질 때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위에 종합소득 공제를 할 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밑에 갑자기 왜 이거는 위에서 할 수 없다 그러고 밑에서는 할 수 있다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현재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득요건의 개념은 본인이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퇴직이나 양도소득 별도의 돈 들어온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금액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근데 이때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과세 제외 소득은 제외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그 나름대로의 실익을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비과세 소득,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이다 라고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벌었건 2,000만 원을 벌었건 어쨌든 나는 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카운팅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장남이 만 20세예요. 그러면 일단은 나이 요건을 만족을 했죠. 소득 요건만 보시면 돼요. 소득 보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60만 원 있고 근로소득 금액이 60만 원 있대요. 이 근로소득 금액의 총급여액은 200만 원이고요. 총급여액 200만 원이면은 아까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근로소득 만 보이죠? 제가 체크해 놓은 거. 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중에서 근로소득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그때 500만 원 총급여액으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으로 100만 원 여부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60만 원 합하면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이 1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연에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 20세의 장남은 저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 18세의 차남, 은행예금이자가 2천만 원이 있대요. 야, 은행예금이자 2천만 원이 있으면 1년 동안 내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상식선에서는 이 사람도 그럼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던 장남을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120만 원 남겼는데 그 사람은 공제 안 해주고 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띵가띵가 놀았는데도 예금이자가 2천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없어요. 종합소득금액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요것도 약간 아이러니하죠. 요것도 약간 아이러니하긴 해요. 하지만 현재는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예금이자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이자 소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금이자 이자 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면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는 뭔지 알죠? 뭐예요? 한 줄로서 정리를 해보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세금이 분리과세였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예금자한테 이자를 주면서 이 예금자가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의 금액만 이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대로 그 예금자의 세금 신고 납부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끝. 그래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를 아예 없애주고 있는 겁니다. 분리과세 소득은요, 이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하실 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득금액은 얼마? 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만히 띵가띵가 앉아가지고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 18세예요. 아직 고등학생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저의 목표예요. 제가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을 위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딸 이름으로 이렇게 예금을 이렇게 딱 해놔요. 그리고 딸이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들일 수 있게. 그렇게 벌어도 우리 딸은 나이 요건만 만족을 하면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계속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자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은 우리가 근로소득 공부할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이었죠.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 알바라고 쉽게 표현을 할게요. 알바한테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제외를 하고 원천 징수를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알바는 그대로서 납세 의무 종결, 추가적인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다라고 했었죠.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하실 때 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얘가 뭐 분리과세 소득이 얼마 있던 상관없이 이거는 소득금액 100만 원 카운팅할 때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특히나 두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그 사례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도 요 경우가 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 각각의 소득마다 비과세 소득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이 어떤 거 있는 건지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죠.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이 이제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은 뭐 그 분리과세 되는 그 금액의 요건은 없어요. 얘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얘는 2천만 원 이하이게 되면 분리과세고요. 2천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종합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2천만 원이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일용근로소득은 이거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일용근로소득이면 분리과세 대상인 거예요. 은행예금이자는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연에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그 관련된 내용 저번 학기 때 제가 그 녹화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근로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다라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저저번 시간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말한 거와 이제 그 일맥상통되지 않는 내용은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돼요. 사실 이것도 뭐 아다리를 맞추려면 뭐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납세자한테 뭐 유리한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배 아픈 거지 그 납세자 자체한테는 유리한 거잖아요. 어쨌든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딱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뭐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빠지는 게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거 판단할 때 빠지는 거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주의하셔야 되고요. 과세 제외 소득은 그냥 여러분들 비과세와 마찬가지인 개념이에요.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 과세 제외, 과세를 하지 않겠다. 똑같은 뜻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위탁아동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18세 미만. 이 위탁아동.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먼저 보시면, 자, 양육기간이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이에요. 자, 이랬을 때 2018년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8개월 양육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해당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8년 이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가보니까 2019년도에는 4개월밖에 양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년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만 규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무엇이냐 하면 단서입니다. 예제 2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육기간이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자, 2018년도 보니까 9월부터 12개월,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19년에도 보니까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8개월을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간마다 끊어놨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조금 억울한 면을 달래주기 위해서 만약에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2018년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에 이 개월수를 양육한 개월수를 2019년에 포함해요. 그래서 이때 4개월 2019년도에 양육한 거 4개월에서 총 8개월 양육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9년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또 이게 위탁 아동은 빨리빨리 이렇게 위탁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혹여나
저 이번 2018년도 9월 달에 이거 양육하게 되면 저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공제도 못 받는데 저 그냥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할게요. 뭐 이런 경우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동한테는 또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의 규정까지도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칙은요, 주민등록표 상에서 같이 일단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일단 같이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멤버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멤버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부양가족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그냥 같이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배우자, 직계 비속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내 뭐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배우자와 딸이 수도권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딸도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이제 예정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뭐 내가 이제 그 근무지가 옮겨지게 돼가지고 저기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굳이 세 명이 다 내려가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빠만 내려가가지고 일해서 돈 벌고 생활비 그 저기 이렇게 계좌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주말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경우도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배우자와 나의 딸 자식, 직계 비속은 딸 자식이라고 했어요. 배우자와 나의 딸 자식 이 경우에만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양가족은 만약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항상 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 비속, 입양자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먼저 볼게요. 이번엔 직계 존속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거주자, 그 배우자 포함한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들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겠답니다. 자, 이러한 경우도 현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이 뭐 한 2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방도 그 막 2개밖에 없고 거실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와 배우자와 한 방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 이제 딸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따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지금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부모님이 모시게 된다고 해도 부모님 보고 뭐 거실에서 생활하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때 마침 또 부모님이 본인의 주택을 또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나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대로 살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부모님의 주택에서 살고 대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두 주택을 막 처분을 해가지고 이거 공제 받으려고 주택을 새로 사가지고 뭐 한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들 되면 그 할머니들 오래 산 주택도 있을 거고요. 그 주변에 이제 할머니들과 또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딴 데로 가시는 걸 또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또 많기 때문에 주거 형편상의 별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나머지 부양가족. 자, 위에서는 뭐 나의 처자식, 뭐 여성분의 입장에서 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나머지 부양가족, 나머지 나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부양가족. 이 나머지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여기서 직계 비속과 입양자 제외하는 거고요.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동거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잠깐 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일단 주민등록 등본을 딱 띄워봤을 때 거기에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양자가 나랑 별거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얘네들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요. 얘는 그건 무조건이에요. 어떤 사유가 없어요. 그냥 배우자와 나의 직계 비속은 배우자와 나의 딸 자식은 그냥 무조건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는 주거 형편상의 별거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의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잠깐 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정리가 되셨겠죠? 자, 일단 대상 기억하셔야 되고 사유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주민등록표상 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서 나의 기본공제에 넣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이 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본인 이렇게 있죠. 일단 여러분들 소득 요건 한번 보세요. 다 동그라미 쳐져 있죠. 소득 요건은 나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득 요건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당연히 나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 배우자 나이 요건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 해당되고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은 나이 요건이 있었죠.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총급액 500만 원 이하. 며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딸이 있는데 나의 사위가 또 나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위 또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 형제자매 나이 요건이 있었죠. 위로 60세 이상, 그다음 밑으로는 20세 이하 해당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했었고요. 소득 요건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처제 처남 마찬가지입니다. 처제 처남도 마찬가지로 만 60세 이상이든지 만 20세 이하여야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장인 장모 마찬가지고요. 나이 요건 얼마였죠?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똑같고요.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장애인과 생보수급자는 나이 요건 판정하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 며느리나 사위를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도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며느리나 사위도요 나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나 사위의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보고 나의 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나의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내 딸이나 자식이 장애인이고 내 딸이나 자식과 결혼한 사람도 장애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별도의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